네, 그럼 이번에는 항공대학교 김현덕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또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사고 경위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고 직전 8시 57분에 무안공항에서 관제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 2분이 지나서 메이데이 조난 신고를 발송했고 비상 착륙 과정에서 벽에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항공기 영상을 보면은 우측 엔진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 이런 목격자들의 동영상도 남아 있고 또 항공기 주변에 새떼가 몰려 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또 추가로 더해서 정말 안타깝지만 조류 충돌을 알리는 탑승자의 문자 메시지 착륙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러한 그 추론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 전에 아까 앞에서 보도됐던 플라이레이더 24의 그 ADS 브라보라는 GPS 시그널을 이용해서 항공기의 그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고도, 트랙을 항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살펴본 결과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08시 54분에 활주로 01의 착륙 허가 발부 시에 항공기의 고도가 3,200피트 정도였습니다. 3,200피트요? 예, 그리고 속도는 그때가 178나트였습니다. 그 이후에 항공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1,800피트가 됐을 때는 항공기의 어프로치 스피드가 144나트로 이제 감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공기의 속도가 144나트로 이제 감속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 접근을 할 때는 랜딩 기어하고 플랩이 다 내려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08시 57분에 조류 활동 그 주의 ATC로부터 이제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고도가 약 한 800피트였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공기가 800피트에서 ATC로부터 조류 활동이 있다라는 ATC 노티스를 받고 항공기가 500피트에서 약 한 20초 정도를 갖다가 레벨 플라이 수평 비행을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500피트 이후에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사고가 났는지는 이제 동영상하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먼저 복행을 먼저 했는지 아니면 조류 충돌로 인해서 500피트에서 복행을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사고 조사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항공기가 올라가다가 조류 충돌에 의해서 우측 엔진에 이제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측 엔진에 데미지가 받아서 조종사는 이제 메이데이를 선포를 하고 이후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급박한 상황이 돼서 180도 선회를 해서 다시 런웨이 19으로 착륙을 했다라고. 근데 그 완라인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랜딩 기어하고 플랩은 이제 내려가지 않은 채로 동체 착륙을 하였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륙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착륙 과정에서 어떠한 조류 충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처음에 어프로치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정상적인 접근을 하면서 랜딩 기어하고 플랩이 내려갔다라는 이제 플라이레이더 그 비행 데이터를 봤을 때 저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류 활동이나 어떠한 거에 의해서 항공기가 복행을 했는데 복행을 하고서 다시 180도 선회를 한 후에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급박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랜딩 기어하고 플랩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새라는 게 비행기에 비해서는 한없이 작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류 충돌로 인해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예, 그 어느 항공사에서 이제 실험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항공기 이제 속도가 370km, 약 200나트인 경우에 900g의 이제 기러기나 새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충돌이 있을 때 약 0.4톤의 충격이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의 그 에너지가 이 정도라면 항공기에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는 걸까요?
거의 기수가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엔진에 만약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레터럴을 유지 못하고 항공기가 기수가 돌아갈 정도로 큰 굉음과 함께 데미지를 입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 네. 그럼 애초에 랜딩 기어에 문제는 없었지만 어떤 뭐 조류 충돌과 같은 사고로 인해서 랜딩 기어에 문제가 추후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근데 엔진 부분하고 이제 랜딩 기어 부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이 하나가 데미지를 입는다고 해서 그 엔진에서 유압 장치에 의해서 유압 장치가 이제 알파, 브라보, 스탠바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가 어느 하나가 작동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알파가 안 됐을 경우에는 브라보가 백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스탠바이가 어느 정도 유압을 유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매뉴얼로 우리가 이스텐션을 시키는 랜딩 기어를 내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데미지를 입었다고 해서 랜딩 기어를 말펑션이 생긴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의문이 드는 점 중에 하나가 메이데이하고 2, 3분 만에 갑자기 이제 동체 착륙을 하면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동으로까지 갈 만한 상황이 안 되었던 걸까요? 그 상황은 이제 엄청 급박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게 어떠한 연기가 뭐 기내로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조종실로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돼서 랜딩 기어를 매뉴얼로 이스텐션을 못 하고서 내린 경우가 라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만약에 예. 이 수동 기어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럼 예. 그 수동 전환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필요한 일인 걸까요?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그 보통 매뉴얼 이스텐션 하는 그 과목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네. 바닥에 있는 그 덮개를 열고서 그 케이블을 당기게 되면은 바로 매뉴얼로 이스텐션은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랜딩 기어를 결국 내리지 못했다는 건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예,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네, 결국에 사고기는 조난 신고 이후에 착륙 시도도 아니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복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느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복행을 먼저 하다가 조류 충돌이 됐는지 조류 충돌 때문에 복행을 했는지 저희가 그거는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한 개의 엔진이 아웃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한 개의 엔진으로서 장주 패턴을 그리면서 장주 고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다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하나의 엔진이 아웃이 됐다고 해서 판단을 하고서 이제 복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원래 가려던 활주로가 아닌 바로 그 옆 활주로에서 역주행, 그러니까 예, 반대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착륙을 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난노말 상황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엔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나머지 엔진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랜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조종사들이 판단을 하는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투 엔진이 아웃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추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180도 선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 세 개 엔진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개 엔진. 두 개 예. 엔진이 있는데 두 개 엔진 모두 만약에 작동을 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급박하게 그렇죠. 바로 착륙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추력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에 네. 추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180도 선에서 랜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랜딩 기어가 기계적으로 고장이 났다면 따로 매뉴얼이나 비상 대책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만약에 랜딩 기어가 이제 그 두 개의 엔진이나 하나의 엔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수행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프로시저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랜딩 기어가 이스텐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간제탑 근처로 저고도로 비행을 하면서 우리 항공기에 랜딩 기어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러면 간제탑에서는 망원경으로 랜딩 기어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올라가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홀딩이나 공중선회를 하면서 우리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라고 타워에다가 노티스를 해주고 알려주고 타워에서는 거기에 맞는
비상 장비, 이머전시 이퀴먼트들을 다 준비하는 그러한 절차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렇게 작동 매뉴얼이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매뉴얼이 채 이제 시도가 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가 난 활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활주로의 길이가 2.8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인천이나 다른 공항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 활주로의 길이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공기가 정상 상황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규정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뭐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난노말 상황이 됐을 때 비정상 상황이 됐을 때도 설사 플랩이 안 내려가서 속도를 못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희 그 QRH에 보게 되면은 랜딩 디스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랜딩 디스턴스가 이 활주로가 2,800에 랜딩 디스턴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는 비정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비정상 상황이 2,800m에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장슬기 기자에게도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주로 한쪽 끝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착륙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큰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국토부에서는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나요?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은 뭐 중간에 내린 것 같다, 혹은 3분의 2 지점에 내린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거리였, 2.8km는 충분한 거리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인천공항은 4km 정도고요. 또 김포공항은 3.6km니까 조금 짧기는 합니다. 다만 청주공항이나 대구공항 같은 다른 지방공항 같은 경우는 2.7km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의 설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이제 활주로를 3km로 좀 연장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2.8km가 짧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비행기가 한쪽 끝이 아니라 중간 혹은 3분의 2 지점에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결국에는 블랙박스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중간에 착륙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터치다운 존이 1000피트에서 1500 사이에 일반적으로 착륙을 하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 안쪽으로 저희가 터치다운을 하기 때문에 좀 중간에 내렸다는 것은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복행을 더 멀리 했다가 착륙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복행을 멀리 했다는 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서 조금 재접근을 했으면 됐지 않겠냐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조종사가 180도 선회를 해서 내렸다는 것은 조종실 내에서 급박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와이드 패턴으로 돌지 못하고서 바로 180도 선회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슬기 기자. 사고 항공기는 보잉 737 계열로 지금 이제 운항이 된 지 15년밖에 안 됐다. 그래서 긴 시간 운항이 된 게 아니다. 낡은 여객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20년 이상부터 노후 항공기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사고가 난 비행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737-800번은 이제 단거리 비행의 대표 기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101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가장 많은 대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티웨이라든지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주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7년에 출시가 됐는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5,000대가 넘게 팔리기도 했고요. 또 단일 항공기 모델로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항공업계에서는 안정성이 높은 모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다 보니까 대형 인명사고도 잇따라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만 되짚어 보자면 지난 2022년에는 중국 동방항공 소속의 해당 기종 비행기가 고도 8,000m에서 야산으로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이 숨지기도 했었고요. 또 앞서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플라이 두바이 항공 소속 같은 기종이 러시아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해서 탑승자 62명 전원이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아직 이 모든 사고 모두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라고는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체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단거리 비행을 위주로 하는 그런 비행기종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연료 방출 시스템이 없다는 건 하나 이렇게 사고를 크게 만든 원인이 아닐까 꼽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방출 시스템은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비상시 연료를 밖으로 내보내서 무게를 줄이고 이렇게 폭발을 조금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인데요. 근데 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폭발이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연료를 밖으로 내보냈으면은 폭발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연료가 있는 상태하고 연료가 적게 존재하는 상태하고는 이제 화재 발생 위험도가 틀리니까요. 근데 737 비행기는 이제 연료를 방출하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로 중단거리를 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방콕에서 왔을 경우에는 한 4시간 이상 비행을 한 상태에서는 날개에 그렇게 많은 연료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큰 폭발이 이어졌군요. 네. 그러면 이 기체 자체에 결함이 있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비 결함인지 어떠한 결함인지를 갖다 판단을 해봐야지 기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보잉 737이 기체가 사고가 많이 났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37-800 시리즈가 워낙 그 많은 나라에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이벤트나 이제 사고나 준사고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장슬기 기자, 오늘 새벽에 또 들어온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제주항공 비행기가 또 회항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같은 기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비행기는 제주항공 101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6시 40분에 김포를 떠나서 제주로 원래 가기로 했는데요. 20분 만에 회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61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보자에 의하면 기내 방송으로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다는 방송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회항을 했다. 이렇게 랜딩 후에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전 7시 25분에 다시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제 항공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행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이 랜딩 기어가 고장났다. 어제도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랜딩 기어 정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조금 확인해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정비 불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계속 의문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제주항공 측에서도 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점검을 다 받아왔고 이상 징후는 없다. 딱 선을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비 불량의 가능성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비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그 이벤트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해야지만 이 비행기를 다시 운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메인터넌스 로그라고 해서 정비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그 기록지가 있는데 그 기록지에 어떠한 이벤트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했고 처리 내용에 대해 관련해서 그 가망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비 관련된 사람에서 그분께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 이벤트들은 오퍼레이션 하는데 우리가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정비 절차가 만약에 메인터넌스 로그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비 점검을 할 때는 엔진과 랜딩 기어 그리고 다른 부품들도 다 정비를 하고 거기에서 괜찮다라는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봐야 할 것 같네요. 이 블랙박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두 가지의 블랙박스를 저희가 수거를 했잖아요. 어떤 블랙박스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플라이 데이터 레코드라고 해서 FDR하고 그다음에 카피 보이스 레코드라고 해서 CBR 두 가지가 있습니다. FDR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블랙박스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 그 블랙박스인 경우에는 그 블랙박스에는 거의 엄청 많은 그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1초 간격으로 그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1초 간격을 갖다가 4분의 1초, 8분의 1초, 16분의 1초까지 벌려서 우리가 그 시계열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블랙박스 요번 같은 경우에도 랜딩 기어 레버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랜딩 기어 포지션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도, 플랩이 내려갔는지 플랩이 안 내려갔는지도 그 블랙박스의 기록에 의해서 저희가
규명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와는 따르게 또 이제 카핏 보이스 레코드라고 한다면 ATC 간제사하고 어떠한 비상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기장과 부기장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장하고 부기장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그 스탠다드 콜아웃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 기록 장치라는 것은 어떤 조작을 했느냐 그런 예. 결과들이 남는 거고 예, 또 예. 음성 기록 장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조종사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예, 그게 그다음에 남아 있다는 거죠. ATC하고 간제사하고 어떠한 통신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꽤 시일이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데미지를 안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고조사위원회 분석 데이터 센터에서 그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FDR이나 CBR이 데미지를 입었다 충돌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었다고 한다면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다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또 연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는 게 조류 충돌입니다. 예. 근데 이 조류 충돌이라는 것이 새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새 떼가 와서 이렇게 비행기의 랜딩 기어 쪽을 치고 간 건지 이거에 대한 것도 그럼 블랙박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의 엔진이 플레임 아웃이 됐는지 한 개의 엔진이 조류 활동에서 플레임 아웃이 됐는지를 갖다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 개의 엔진이 이제 아웃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나머지 엔진 위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상태였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급박하게 돌아서 내렸던 상황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비행 기록 장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소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생존 승무원 2명이 있습니다. 네. 현재 다 서울로 이송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두 분 다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의 대형병으로 옮겨져 있는데 연자 승무원분은 이제 이대 목동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브리핑도 잠깐 이대 목동병원 측에서 브리핑도 잠깐 있었는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이게 후유증이 남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생존 구조 당시에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대 목동병원 측에서는 트라우마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묻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분 구조된 승무원은 여성분인데 이분은 서울 아산병원에 지금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갈비뼈와 그리고 발목에 부상을 입고 나머지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분 다 기체 뒤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은 이렇게 승객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 의자가 충격을 흡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생존자들은 이대 서울병원과 아산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생존자 두 분은 다행히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게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신원 파악이 아직 안 된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CNA로 파악을 진행 중인데 현재 179명 중에서 140명 정도만 신원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유족들의 DNA와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라고 경찰 측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DNA 검사기를 3대를 갖다 놨다고 하는데요. 신속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2시간씩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할 때마다 2시간씩, 그러니까 1시간에 딱 3건씩만 2시간 동안 3건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또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또 태국인도 2명이 탑승을 해 있었잖아요. 이들에 대한 신원도 확인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태국 정부가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한 명은 45살 여성, 한 명은 22살 여성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45살 여성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한국으로 일을 하러 와서 이제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달 초에 남편과 함께 고향을 방문을 했다가 남편이 먼저 귀국하고 이 45살 여성분 사망하신 분은 어제 새벽 이 제주항공 비행기를 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나머지 한 분, 22살 여성분은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 어머니를 만나려고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한 태국 대사는 불행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일단 무안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이렇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뭐 의료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사고 복구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유족분들은 무안공항 대합실에 모여 있고 또 네네. 시신은 또 무안공항에서 임시로 안치가 돼 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유족분들의 현재 상황 안타깝지만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유족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무안공항 1층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밤을 새운 것으로 보이고요. 이곳이 좀 좁기 때문에 일부는 목포대 기숙사에 텐트를 설치하고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시 영양소는 말씀하셨다시피 무안공항 내부의 경납고에 위치해 있는데요. 밤새 시신을 신차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등이 이곳에서 이제 사망자의 시신이 이제 신원이 확인되면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탄식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영안실에 안치된 희생자 중에 신원이 완전하게 확인된 분들은 일부는 이제 장례식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정말 큰 참사가 벌어진 만큼 어떻게 해서 이 사고가 벌어진 건지 조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이제 사고조사 그 단장이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인차지를 해서 IIC가 이제 선임이 되고요. 사고조사 단장이 선임이 된다고 한다면 항공기 제작국, 설계국, 그다음에 운영국,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뭐 규제 감독 기관들도 같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블랙박스를 조사를 할 거고요. 예. 또 항공사 측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공사에서 어떠한 그 교육 훈련이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그 매뉴얼을 프로시저를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조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는 어떤 걸 조사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항공기 잔해를 보고서 어떠한 그 잔해가 어떻게 분포가 됐는지 그러한 것들 위주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기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일단 5년 정도 된 6,000시간이 넘은 비행 경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예. 일단 일부에서는 자격 요건 미달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국토부가 잘라서 말을 했는데 이 정도 경험으로 친다면 정말 베테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베테랑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그렇게 적다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저희가 이제 규정상으로 탈 수 있는 시간이 1,000시간을 탈 수가 있는데 6,000시간 이상을 탔다고 한다면 5년에서 6년 이상을 탄 기장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 10,000시간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베테랑이라고 하겠지만 그 기준도 모호하지만 그래도 6,000에서 10,000시간 정도의 기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험은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고가 워낙에 급박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대처가 혹시 추가로 무엇인가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사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카피 보이스 레코더, 음성 기록이나 아니면 비행 기록 장치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점들이 미흡했고 어떠한 점들이 원인이 됐는지는 그때 가서 한번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조종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네, 조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는 있잖아요. 예. 이 조류 충돌이라는 게 자주 오는 겁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계속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매년 증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통계 자료로 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류의 그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공항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방지책들을 이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약간의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보통 그 조류를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항 측에서의 그런 요원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포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조류를 퇴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류가 싫어하는 그 소리들을 갖다가 녹음을 해서 공항 그 사이트에다가 계속 틀어놓고서 그 조류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럼 장슬기 기자에게 다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항공기는 제주항공. 네. 사입니다. 제주항공 측에서도 수습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네, 제주항공 경영진은 어제 저녁에 이렇게 탑승객 가족들이 있는 무안공항을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최형석 총괄 부회장이 사과를 하자 유족들의 분통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며 사죄의 말을 마친 경영진을 향해서 유족들은 왜 이제야 현장에 나타난 거냐, 밤이 돼서야 KTX나 SRT를 타면 2시간이면 내려올 텐데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무안공항을 찾기에 앞서서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김포공항 인근의 한 호텔에서 사과 입장을 미리 밝혔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대표이사는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공식 조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제 말을 아끼면서도 해당 여객기는 정기 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사고 이력은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보험에도 들어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7일에 나타난 회항 기록은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2022년에 기체 결함을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조류 충돌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항공 측은 직원 260명으로 구성된 가족 지원팀을 꾸렸고요. 이 참사 현장에 파견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번 정기편이 무안공항에 취항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안공항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정기 국제선이 운항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제주항공도 지난 8일부터 그러니까 주 4회 일정으로 무안에서 방콕을 오가는 정기편 운항에 들어갔는데 21일 만에 사고가 난 네.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제주항공이 무안에서 정기 국제선을 운항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베테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점점 커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네요. 네. 네. 네, 선포가 됐고요. 1월 4일이니까 1월 5일 0시까지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세종이랑 정남, 광주 등지에 이제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좀 애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합동부장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항공이 우리나라의 대표 저비용 항공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빡빡한 스케줄이었다, 이런 의문들도 제기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기항공편이라는 데 좀 집중을 해서 제주항공 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만들어진 그런 편이 아니라 원래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리한 스케줄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이런 많은 스케줄이 혹시 비행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비행기는 그 만 시간이 되니까 정비가 필요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서 딱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스케줄하고는 비행 스케줄이 많다고 한다면 정비해야 할 시간이 빨리 도래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무안공항에 대한 그 지리적인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바닷가 근처여서 예. 네, 새가 좀 많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김해공항도 마찬가지고 무안공항도 이제 그 갯벌이 많지 않습니까? 갯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류들의 먹이 활동이 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류 활동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새를 일일이 쫓아다니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 추가로 더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공항공사나 각 그 공항공사에서는 그 조류 퇴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 군이 같이 합동으로 계속
안전 회의를 하고 그러한 그 방안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고심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좀 더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조류 충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랜딩 기어 미작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건데 혹시나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를 갖다가 지금 영상이나 이러한 것으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그 사고조사위원회에 그 비행기록 장치하고 카피보이스 레코더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서 그 원인을 갖다가 왜 발생이 됐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번 사고로 인해서 관제탑과 교신 내용도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충돌 직전에 그 상황이 좀 일부가 공개됐거든요. 그 상황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국토부가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뭐 첫 번째 랜딩을 허가한 시점 그리고 메이데이를 외친 시점과 같은 딱 시점만 공개를 했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임라인에 대해서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8시 54분이죠. 무안공항에서 활주로 01번 방향으로 이 사고 항공기 착륙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인 8시 57분에 무안공항 관제탑이 착륙을 준비하고 있던 이 사고 항공기에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 이렇게 조언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 조언을 들은 뒤 2분 뒤에 바로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선언을 한 거죠. 이 2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또 조류 충돌로 인한 선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 메이데이 선언이. 근데 이보다 구체적으로 왜 이런 조류 충돌 때문에 메이데이가 선언됐는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메이데이를 선언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복행을 이렇게 크게 하고 크게 선회를 하다가 천천히 착륙하는데요. 이런 과정 없이 1분 만에 급하게 19번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를 했고요. 국토부는 이제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후에는 관제탑이 아니라 조종사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기 때문에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다는 조종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 활주로에 도포하는 뭐 특수거품 같은 것들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준비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도 내리지 못했고요. 또 속도를 줄일 날개판, 플립을 펼치지 못해서 동체로 착륙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충돌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도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조류 충돌 주의 선언이 이제 나온 이후 딱 4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제탑과의 교신 상황과 그리고 조종석에서의 녹음 상황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랜딩 기어도 펼치지 못했고 날개도 펼치지 못해서 동체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큰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에는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좀 브레이크 장치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예, 그 플랩이 내려와야 또 저희가 스포일러에서 그 스포일러가 이제 날개 위에서 나오면서 이제 저항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은 플랩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작동을 못했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메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교수님 잠시만요. 네, 국토부 지금 브리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